AI로 인해서 지금의 슈퍼사이클의 상당수가 형성되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긴 했습니다만 지금까지는 반도체 to AI의 화살표를 다들 많이들 보셨죠. 역방향 화살표도 이제는 우리가 고민할 때가 됐습니다. AI에 의해서 지금까지 당연하다는 듯이 해왔던 반도체 설계, 반도체 제조의 상당수가 뒤집힐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혀 고려하지 않았던 새로운 소재가 갑자기 주 무대로 올라올 수도 있게 되겠고요. 기업과 정부가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이런 R&D 같은 것들이 하나하나가 다 엄청나게 큰 엔진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한국과의 기술 격차가 좁혀지는 것은 저는 이미 시간 문제라 봅니다. 이게 어느 시점이 될 것이냐의 문제지 결국 이것이 될 것이냐 말 것이냐는 이미 결정이 된 문제라 봅니다. 지금 상황을 봤을 때는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오래 갈 것 같긴 한데 한국 반도체의 성장 잠재력을 갉아먹을 변수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일단 내적인 변수와 외적인 변수를 저희가 구분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내적인 변수는 제가 일단 보는 것은 제가 이번에 신간에서도 좀 언급을 하긴 했습니다만 일단은 구조적으로 이러한 반도체 산업은 앞으로 더 팽창할 수밖에 없습니다. 삼성이나 하이닉스 모두 용인에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짓는다, 메가 팹을 짓는다 하면서 거대한 지금 케이펙스를 투자하고 있는데 아마 계획대로라 그러면 2030년대 중반쯤 되면 현재 캐파의 2배가 될 거고요. 2040년대가 되면 현재 캐파의 3배에서 4배까지도 확장이 될 겁니다. 물론 그렇게 되는 과정에서 이 팹의 상당 부분 자동화가 되긴 하겠지만 여전히 고숙련 인재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앞으로 10년 후, 20년 후가 됐을 때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반도체 산업을 떠받칠 수 있을 만한 전문적인 인력의 수급이 지금만큼 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첫 번째 학령 인구가 굉장히 줄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가 반도체 분야로 이런 숙련 인구, 숙련 인재를 좀 길러낼 수 있는 대학원 진학률이 점점 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반도체 산업협회도 그렇고 학계에서도 그렇고 좀 우려하는 것 중에 하나가 20년은커녕 10년 후에도 이미 지금 지어진 이 반도체 팹에서 일할 사람을 못 구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지금 현재 반도체 산업에서 일하시고 있는 30, 40대 분들은 은퇴를 영원히 못할 수도 있다. 이 인력의 부족이 내적으로 반도체 산업의 성장 잠재력을 깎아먹을 수 있는 첫 번째 요소가 될 것이고요. 두 번째 요소는 우리나라에서 반도체 제조업이 굉장히 강하다고는 하지만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허리가 약하다는 것도 더 성장할 수 있는 포션을 잡아먹는 어떻게 보면 좀 안 좋은 부분이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반도체 제조에 있어서는 반도체 허리에 해당하는 반도체 소부장 생태계가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나라의 반도체 소부장 생태계는 한국 반도체 산업의 규모에 비해서는 좀 아쉬운 게 사실이고요. 대부분의 반도체 소부장 생태계는 일부 좀 대기업을 빼놓고는 다 중소기업들에 해당하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규모가 영세하다면 영세하다고 볼 수 있는 그런 업체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들 업체들이 어떻게 보면 규모를 더 키워야 되고 한 단계 더 퀀텀 점프를 해야 되는 시점이 왔는데 이게 지금 쉽지가 않다는 문제.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소부장 업체들이 기술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 단계로 가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트랙 레코드를 만든다든지 인증평가를 받는다든지 양산성을 검증받기 위해서 더 많은 자본을 쏟아부어야 되는 지점에서 충분한 자본 집중이 어렵고 그리고 그렇게 자본을 집중한다고 하더라도 제일 맨 마지막 단계에서 이것을 사줄 수 있는 대량으로 구매할 수 있는 반도체 제조업체들의 공급망에 들어갈 수 있다는 어떤 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제 생각에는 두 번째 내적인 요인이 되지 않을까. 세 번째 내적인 요인이라면 이것도 마찬가지 반도체 생태계 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요. 한국이 지금은 반도체 제조에서 굉장히 잘 나가고 있지만 또 반도체 제조의 문제 중에 하나는 산이 높으면 골도 깊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수십 조씩 이득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은 뒤집어 얘기하면 수십 조씩 적자가 생길 수 있다는 얘기가 되기도 합니다. 반도체 제조업의 역사를 볼 것 같으면 언제든지 다운턴은 찾아올 수 있고요. 이 다운턴일 때는 쟁여놨던 현금으로 최대한 버티고 그 다음 세대가 어떻게 보면 이 케이펙스 집행을 하면서 격차를 벌이는 식으로 버텨왔던 건데 문제는 이 반도체 제조업에 지금처럼 어떻게 보면 점점 집중을 하는 상황에서는 이러한 사이클의 변동성이 심해진 상황에서 이걸 못 버티는 불상사가 생길 수도 있다는 거고 그래서 위험을 분산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고부가가치 영역인 팹리스 쪽, 즉 반도체 설계, 맞춤형 반도체를 만들 수 있는 이 섹터가 점점 커져야 되는데 여기 역시 소부장만큼이나 아직은 우리나라의 반도체 위상 혹은 그 규모에 비해서는 많이 초라한 것이 사실이죠. 이 부분이 그래서 구조적으로 어느 정도 비례하는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어느 정도는 발을 맞출 수 있는 수준까지는 규모가 확정이 되고 또 거기에서 일할 수 있는 분들도 많아져야 되는데 이것 역시 아직은 쉽게 그렇게 큰
어떤 유니콘들, 데카콘들이 나오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지금처럼 현금이 많이 회전을 하고 자본이 쏠리는 상황에서는 구조적으로 지금 우리가 맹점이라고 얘기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선제 투자가 필요하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외적인 요소들은 너무 많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 지금 그동안 약간 간과했었던 외적인 요소는 제가 이번에 책에서도 많이 다룬 바로 중국 반도체가 될 것 같습니다. 중국 반도체는 아직까지는 반도체 제조면에 있어서는 한국의 반도체 산업하고 어느 정도의 기술 격차가 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가 반도체가 아니더라도 지금 한국이 그동안 잘해왔었던 여러 제조업 면에서 중국이 얼마나 빠른 속도로 우리의 좀 이 시장 점유율, 어떤 시장에서 통할 수 있었던 이런 기술적인 엣지를 많이 침식해 오고 있는지를 살펴볼 것 같으면, 반도체라 그래서 그것이 예외가 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침식이 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메모리 반도체에서는 중국의 CXMT 같은 대표적인 메모리 반도체가 한국의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만큼의 그런 기술력을 갖추지는 못한 상황이지만, 굉장히 집중이 된 자본력, 그리고 한국보다 훨씬 많이 더 동원할 수 있는 이런 인재들, 특히 높은 대학원 진학률과 높은 이공계 진학률, 그리고 여기에 더 걸쳐서 기업과 정부가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이런 R&D 같은 것들이 하나하나가 다 엄청나게 큰 엔진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한국과의 기술 격차가 좁혀지는 것은 저는 이미 시간 문제라 봅니다. 이게 어느 시점이 될 것이냐의 문제지, 결국 이것이 될 것이냐 말 것이냐는 이미 결정이 된 문제라 봅니다. 문제는 이렇게 한국이 반도체 면에서 중국과의 기술 격차가 극히 좁아졌을 때, 그럼 이것을 다시 치고 나갈 수 있는 히든 카드가 있느냐,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관건이 되는 거죠. 두 번째 외생 요소는 미국입니다. 미국은 왜 우리한테 그런 외생 요소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해하실 텐데, 우리가 무슨 미국과 척을 지자, 미국이 우리의 가장 큰 경쟁자가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는 것은 아니고요. 미국이 이제 이 AI와 반도체를 미국 입장에서도 가장 중요한 국가 기술 패권의 핵심 아이템으로 설정하고 있다는 이 현재의 방향 전환이 굉장히 우리에게 있어서는 아주 큰 불확실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전임 바이든 정권 때부터 목도하고 있는 바입니다만, 미국에서는 그동안 많이 외주를 줬었던 반도체 제조업 생태계를 최대한 미국으로 다시 가져오는, 즉 리쇼링 하려는 이런 대외 정책이 계속 이어지고 있기도 하고 있고요. 이 과정에서 미국이 스스로 반도체 제조업 생태계를 만들 수 있는 부분에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 정도 부분에서는 글로벌 경쟁력이 있는 삼성이나 이런 TSMC 같은 업체들을 어떻게 보면은 반강제적으로 미국에 더 많이 투자를 해서 미국의 팹을 만들게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정책들이 더 구체화가 되고 있기도 하죠. 제가 봤을 때 더 위험한 지점 중에 하나는, 미국이 이 AI에 대해서 이제는 정말 국가 패권의 핵심 아이템, 특히 AI 중에서도 인공지능에 대해서는 거의 전략 핵무기에 준할 정도의 파괴력을 이미 인식하고 있고,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이런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최근에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미국과 이란 사이의 전쟁에서도 확인한 바 있기 때문에, 이 AI의 핵심 인프라가 될 수 있는 반도체에 대해서는 더더욱 이 국가의 패권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더 많은 다양한 이런 정책들이 나오게 될 건데, 이 정책들은 어떤 것들은 한국의 반도체 업계에 대해서는 기회가 될 수도 있지만, 또 어떤 것들은 한국의 반도체 업계에 대해서는 아주 큰 불확실 요소, 나아가 위협 요소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도 저희가 좀 생각해 봐야 되는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AI 그 자체입니다. 사실은 AI로 인해서 지금의 슈퍼사이클의 상당수가 형성되고 있다고 제가 초대에 말씀드리긴 했습니다만, 또 반대로 얘기하면 이 AI에 의해서 지금까지는 반도체 to AI의 화살표를 다들 많이들 보셨죠. 반도체가 있어서 AI가 가속이 되고 AI의 데이터 센터가 생기고 이런 것들 많이 봤는데, 역방향 화살표도 이제는 우리가 고민할 때가 됐습니다. AI에 의해서 지금까지 당연하다는 듯이 해왔던 반도체 설계, 반도체 제조의 상당수가 뒤집힐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혀 고려하지 않았던 새로운 소재가 갑자기 주 무대로 올라올 수도 있게 되겠고요. AI에 의해서 설계는 물론이고 공정 자체가 만약에 자동화가 된다면, 그리고 이제는 그동안 우리가 거의 갈 수 없는 영역이라고 생각했던 부분에서 파회적인 기술들이 나오기 시작한다면,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기존의 문법에 익숙해져 있었던 기존 생태계에 있는 업체들일수록 불리의 지점이 되는 거죠. 이건 비단 한국의 메모리 업체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전통적인 종합 반도체 제조 업체들에 대해서는 아주 좀 위협적인 변곡점이 될 수 있다라는 면에서 역시 이 AI는 외생적인 변수 중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웩더덕 같은 느낌일까요? 그러면 뭐 웩도덕이라보다는 서로 양방향으로 피드백을 주고받는, 그래서 이게 같이 공진화하는 개념이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반도체가 일방적으로 AI에게 피드백을 준다면 AI와 반도체가 상호 간에 작용을 한다. 이미 반도체 설계 소프트웨어 중에 EDA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EDA는 어떤 느낌이냐면 반도체가 너무 이제 회로가 복잡해졌잖아요. 뭐 손톱만한 크기의 이제 이런 트랜지스터가 6억 개, 7억 개씩 들어가는데 그것을 인간이 일일이 다 설계를 하기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 됐죠. 그래서 대부분의 설계는 거의 자동화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입구가 여기 있고 출구가 여기 있으면은 얘네들을 최적적으로 이어줄 수 있는 뭐 길을 알아서 찾아주는 뭐 그런 느낌으로 설계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보다도 더 복잡해진 설계 시대가 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단순히 손톱만한 면적의 트랜지스터를 뭐 6억 개를 집적하냐 10억 개를 집적하냐 이런 단계를 넘어서 트랜지스터도 집적해야 되고 통신용 모뎀도 집적해야 되고 전력 반도체도 집적해야 되고 센서도 집적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기능을 하고 있는 이런 작은 칩들, 저희가 이런 것들을 칩렛이라 부르는데, 이런 칩렛들을 하나의 작은 다이에다가 뭉뚱그려서 서로 잘 연결이 될 수 있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이소에 가서 쓸데없는 물품을 한 10,000개 정도 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이것을 나의 좁은 이 방 안에다가 최대한 패킹을 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패킹하는 게 제일 좋을까요? 10,000개가 있으니까 경우의 수는 훨씬 많을 겁니다. 이걸 일일이 우리의 일생을 다 바쳐도 아마 찾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어떻게 패킹을 하는 게 제일 좋아라는 어떤 목적 함수를 주고 나서 알아서 패킹을 해주세요 라고 해줄 수 있는 로봇이 있다 그러면 금방 패킹이 되겠죠. 똑같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엄청나게 서로 다른 기능을 하고 있는 이런 칩들을 한데 모아서 서로 연결도 돼야 되지만 서로 어디 하나가 병목이 되는 지점을 최소화하려면 이제는 인간이 최적화할 수 있었던 그동안의 노하우는 한계가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을 오히려 생성형 AI가 그동안의 인간 설계자 혹은 반 정도 자동화된 설계의 데이터들을 잔뜩 학습을 한 다음에 강화 학습을 통해서 훨씬 정교하고 훨씬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칩으로 만들어준다라고 한다 그러면은 이걸 쓰지 않아야 될 이유는 없고, 그래서 EDA를 만드는 최선두에 있는 뭐 이런 케이던스나 뭐 시놉시스 같은 업체들은 지금 굉장히 적극적으로 AI를 활용해서 이런 칩 설계, 특히 칩렛 설계, 패키징 단계까지 그리고 물성의 예측까지도 좀 커버를 할 수 있는 아주 고성능 AI를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설계 단계에서 어느 정도 이런 가능성 그리고 이 수익률의 관점에서도 성능이 증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대세가 바뀌지는 않을 거라 보고 있고요. AI 자체가 설계뿐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정이나 소재에서도 어마어마한 혁신을 만들어낼 포텐셜들이 이미 터지고 있습니다. 특히 아까 말씀드렸던 소재 같은 경우는 저 자신도 이런 반도체 신소재를 많이 연구를 하는데요. 특히 소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원소 주기율표에 110개가 넘는 원소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우리가 실리콘을 썼었죠. 근데 실리콘 자체는 앞으로는 이 소자가 점점 작아지면서 한계에 봉착하게 되기 때문에 실리콘 다음에 소자를 써야 됩니다. 근데 실리콘을 대체할 수 있는 소재는 후보는 굉장히 많지만 우리가 원하는 성능을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소재는 극히 드뭅니다. 그럼 이런 소재를 만족하려고 옛날에는 좀 사람들이 시행착오를 거쳐서 이것도 섞어보고 저것도 섞어보고 요만큼 조절해보고 저만큼 조절해보고 하는 식으로 지금까지 그런 화합물 반도체를 만들어 왔었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죠. 이것도 이제는 그동안 사람들이 쌓아왔었던 계산, 실험 데이터들을 잔뜩 모아놓은 데이터를 가지고서 이 소재를 맞춤형으로 설계할 수 있는 AI 알고리즘들이 들어오게 되고, 그것을 가지고 와서 인간은 그동안 전혀 상상하지 않았던, 마치 알파고가 갑자기 뜬금없는 수를 두는 것 같이 전혀 상상하지 않았던 소재 공간 영역에서 전혀 생각해보지도 않았던 조합의 이런 새로운 소재들이 나오는 그런 것들이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재 면에서도 이미 AI는 반도체에 대해서 굉장히 큰 영향을 주고 있고요. 공정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정에서 특히 저는 또 리서그라피 쪽을 많이 보고 있는데, 리서그라피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우리가 레이저로 쏘면은 마치 레이저 절단기처럼 아주 표면이 깔끔하게 다듬어질 거라고 보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 리서그라피를 볼 때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포토 리서그라피라고 부르는 이 빛을 이용한 요 스탬핑을 하는데요. 빛은 아무리 얇게 만든다고 하더라도 전자기 파입니다. 그리고 전자기 파동이기 때문에 퍼지는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빛이 닿는 영역과 빛이 닿지 않는 영역이 마치 칼로 두부를 자르듯 깔끔하게 잘리는 게 아니고 좀 약간 뭉툭하게 잘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 뭉툭한 정도를 예전에는 그냥 어쩔 수 없는 이런 리서그라피의 뭐 월락의 이건 통제할 수 없는 특징이라고 봤는데, 이걸 역공학을 통해서 어차피 퍼지는 것을 감안한다 그러면 퍼지는 것끼리 서로 어느 정도는 서로 잡아먹게 만들어서 최대한 깔끔하게 만들 수 있는 리서그라피
기술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이 패턴이 복잡해질수록 원래는 좀 어려운 기술이다.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어려운 기술이다. 이런 관측이 있었는데 AI가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이런 역리서그라피 공학도 이제는 현실의 세계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 소재, 공정 모든 면에서 이제는 AI의 카운터 펀치가 들어오고 있다. 이제는 반도체에서 AI로만 가던 일방 통행은 더 이상 이제는 통용되지 않는다. 양방향 소통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고 반도체 업계일수록 이제는 오히려 AI를 누가 더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게임이 바뀔 수 있고 제가 그래서 아까 잠깐 언급드렸던 중국 반도체 위험로로 돌아간다 그러면은 중국 반도체의 이 공정 회사, 공정 장비 회사, 소재 회사, 설계 회사들이 다른 나라의 회사들보다 훨씬 더 적극적으로 AI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정말 위협이 되는 요소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까 허리가 조금 약하다라는 말씀을 하셨던 건 결국은 소부장 기업을 더 키워야 된다는 걸로 저는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쉽게 말해서 리노공업이나 한미반도체 같은 기업들이 더 탄생할 수 있게 한국의 자본시장의 역할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만약에 한국 시장의 자본이 지금보다 더 선진화가 될 수 있다 그러면 우리도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왜 우리는 항상 중국이 저렇게 앞서 나가는 것을 뭐 저렇게 경계나 혹은 찬탄만 하고 있어야 되나. 한국에 충분히 자본이 돈다 그러면은 한국판 ASML이 나올 때가 된 게 아닐까. 한국판 K던스가 나올 때가 된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저는 그래서 반도체 업계에 계신 분들부터 일단은 생각하고 있는 숫자에다가 공을 한두 개 정도 더 붙여보는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는 말씀도 좀 드리고 싶고요. 한국이 이렇게 반도체 생산의 중심지가 되고 더 전 세계적으로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면 한국 자체가 전 세계 반도체 생태계의 허브가 된다라는 것도 저희가 한번 감당할 준비가 되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은 너무 우리가 반도체 산업을 한반도 안에서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엄밀히 말하면 이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는 한국이라는 바운더리를 뛰어넘은 지 오래입니다. 이들이 만들어내는 수익은 뭐 지금 아주 긍정적인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 2년 후에는 심지어는 연간 순수익이 두 회사 합쳐서 1,000조입니다. 아주 쉽게 잡아서 그럼 대략적으로 뭐 이제 거의 1조 달러에 육박하는 그런 돈이 되는 건데요. 아주 지극히 단순하게 생각한다면 우리나라의 지금 전체 GDP가 한 2조 좀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뭐 2조 한 3천억 달러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의 3분의 1이 갑자기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지금 막 GDP 순위로 보면 13등 정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단반에 5등, 6등을 뛰어넘어서 7등, 8등까지도 갑니다. 근데 이제 그 정도로 경제 사이즈가 커지고 현금이 돌아간다? 그러면 이것을 반도체 제조에만 계속 투자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동안 약했던 부분을 예를 들어서 인수로 해도 됩니다. 아니면 한국에다가 새로운 생태계를 만드는 쪽에다 투자를 해도 되겠고요. 조금 더 스케일을 키울 필요도 있고 왜냐하면 이런 슈퍼사이클이 언제 또 다시 오게 될지는 모르는 것이고 그리고 이런 슈퍼사이클이 왔을 때 어느 방향으로 자본의 가치를 키우느냐에 대한 고민도 이제는 정말 중요해진 시점이 됐다는 거죠. 이것을 산업계가 산업의 자본의 관점에서만 보는 것도 이제는 좀 무리수다. 정책의 자본의 관점, 사회의 자본의 관점, 그 다음 세대로 전이가 될 수 있는 자본의 관점, 그리고 이 자본 자체가 그 다음 자본을 만들어낼 수 있는 마중물로서의 자본의 관점.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여기서 지금 돌아오고 있는 이 사이클을 어떻게 새로운 성장의 엔진으로 활용할 것인지를 고민하는 것도 이제는 정말 중요한 문제가 되었다는 거죠. 이 노조와 관련된 이슈는 좀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 보실까요? 노조 문제는 굉장히 좀 민감한 이슈라서 제가 이제 드리는 말씀은 다 맞는 말씀이 아닐 수도 있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 일부는 틀린 이야기나 혹은 좀 반대의 의견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그냥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혹은 제가 주장하는 범위 내에서만 좀 말씀을 드린다면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의 반도체 전문 인력들 그리고 반도체 산업에서 오랫동안 종사하신 분들이 그동안 제대로 대우를 좀 많이 받지는 못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그냥 이 상태로 만약에 이직의 자유도가 보장이 됐다. 뭐 영어 문제가 전혀 없다. 그리고 동종업계 이직의 제한이 전혀 없다. 그럼 이분들은 미국에 가면 적어도 2~3배 이상. 중국에 가도 적어도 한 2배 가까이. 그렇게 될 수 있는 분들이 상당수 포진해 있습니다. 모든 직원이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분들이 여러 이슈 때문에 이제 한국에 계셨던 거죠. 뭐 가족들도 여기 있고, 뭐 언어 문제도 있고, 좀 이제 이직에 대한 어떤 두려움, 그리고 뭐 노부모를 봉양해야 된다. 뭐 이런 문제들이 있었던 것이 있어서 좀 이걸 아주 속편하게 얘기한다면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있었던 게 사실이죠. 근데 이제 그런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이제 다 같이 뭔가 이 산업을 일으키자. 산업을 좀 더 키워보자라는 이런 암묵적인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또 나라 입장에서도 이런 좀 대기업들이 더 잘 나갈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도 그렇고 국제 관계에서도 그렇고 어느 정도는 미리 도를 골라줬던 것도 사실이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 봤을 때 이제 이 두
회사가 엄청나게 많은 수익을 거둬들이고 있고 또 두 회사뿐만 아니라 두 회사의 협력사들도 그야말로 이 슈퍼사이클의 혜택을 보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면 이제 여기에 충분히 일을 했었고 많은 크레딧을 쌓았던 이런 이 엔지니어분들 그리고 뭐 라인에서 일하시는 이런 기술자분들 그리고 연구원분들에 대한 대우가 어느 정도는 현실적으로 높아져야 되는 것은 저는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노조가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마냥 무시하기는 어렵다. 노조가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합의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노조의 주장도 우리가 너무 다 받아들이기는 좀 어렵다 생각하는 것이 저는 사측을 절대 대변하는 게 아닙니다. 특히 삼성의 노조 같은 경우에는 하이닉스처럼 뭐 이익의 15% 정도를 수익으로 달라, 보너스로 달라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물론 그럴 수 있으면 좋지만 지금 이제 그렇게 하기가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메모리 업계에서 이렇게 수익이 많이 생기면 수익의 상당수는 일단은 엄청나게 많은 퍼비스로 나가고요. 또 상당수는 장비 교체 비용으로 나가고 또 상당수는 그 다음 세대의 또 라인을 만들기 위한 KPX로 나갑니다. 물론 그렇게 하고도 남는 돈이 있겠죠. 이제 이 유보금에 대해서 수익을 나누는 것은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렇지만 또 이 이익 자체를 우리가 너무 분자를 깎는 것도 어떻게 보면 약간 숫자 노름이 될 수 있으니 그렇게 하지 말고 현금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은 일단 사측이 어떻게 보면 그 다음 세대를 위한 투자 금으로 이것을 보되 어느 정도 열심히 일한 분들에 대해서는 이런 보상을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는 이게 현금의 형태가 아닌 그렇지만 현금에 준하는 형태의 보상이 필요하고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RSU 같은 지금 당장 화면은 어렵더라도 어느 정도의 이런 지분의 가치가 보장이 되고 그리고 지금처럼 계속 주식이 오르는 상황에서는 충분히 이런 RSU의 형태로 어느 정도의 보상이 되면 좋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뭐 주식도 좋지만 나는 지금 당장 현금이 필요하다. 현금을 선택할 것이냐 주식을 선택할 것이냐 할 때 주식 쪽으로 조금 더 유도하기 위해서는 주식 쪽에 대해서 RSU에 대해서 프리미엄을 조금이라도 얻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프리미엄을 얻되 당장 현금화는 안 되고 그래서 다만 몇 년 후에 회사에 조금 더 이런 어떤 회사의 가치를 믿고 회사에 좀 더 크게 복무를 하신 분들이 더 많이 이익을 얻을 수 있게끔 장치를 만들어 드리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미 이제 사측에서 어느 정도 노조 측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 얘기 중에 하나가 현금이 그렇게 필요하다면 당장 현금을 지급하는 게 아니라 뭐 아주 시중보다 훨씬 더 저렴한 금리로 대출을 해준다. 이런 것들은 저는 충분히 노조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이런 카운터 오퍼라고 생각합니다. 요는 이겁니다. 우리가 현금이 쌓였을 때 이 보이는 현금보다 생각보다 가용 가능한 현금은 크지 않다는 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장비 가격도 너무 올랐고 팹 건설 비용도 너무 올랐고 또 생각보다 장비의 감가상각도 빠르고 그리고 팹을 확장해야 되는 이 추세가 훨씬 빠른데 이 시점을 놓칠 경우에는 경쟁사한테 그 캐파를 다 뺏기게 될 수도 있으니 타이밍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라도 가용한 현금의 상당수는 그런 쪽으로 들어가되 그렇지만 노조에 특히 이렇게 많이 열심히 일하신 분들이 사기를 좀 북돋아 줄 필요도 있고 또 너무 북돋지 않으면 이분들은 결국 불만이 가득 차기 때문에 다른 회사로 이직할 수도 있고 이게 또 경쟁사로 가거나 중국으로 가거나 이럴 경우에는 국가적으로도 손해가 될 수밖에 없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호 간에 조금씩 양보를 하고 어느 정도는 합의를 할 수 있는 지점에서 좀 만날 수 있는 이런 지점을 하나 만들어 두는 것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사실은 뭐 반도체 쪽에서 이게 너무나 많은 보상이 이루어진다 하면 다른 산업은 일종의 상대적인 박탈감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게 뭐 어떤 사기의 문제가 될 수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다른 산업에서 일을 해야 되는 분들이 다 반도체로만 쏠리게 되겠죠. 반도체 고시가 생길 겁니다. 반도체로만 다 오게 되면 결국 다른 산업은 더 인력 가뭄의 문제가 될 것이고 그럼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반도체만큼 아니지만 임금을 훨씬 더 현실적으로 옮겨줘야 될 텐데 그럼 생산 원가가 훨씬 올라가는 문제가 생겨서 산업 자체의 경쟁력이 떨어지는 문제도 국가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좀 걱정이 되는 지점이기도 하죠. 더 심각한 것 중에 하나는 사실 뭐 산업 간의 문제도 있지만 그룹 내에서의 문제, 즉 뭐 요즘 흔히 얘기하는 노노 갈등도 있습니다. 대부분 노조쟁이라 그런다면은 뭐 노사 갈등 정도만 많이들 생각하시는데 노노 갈등이 있다는 거, 특히 그룹사 내에서의 노노 갈등도 문제지만 같은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부 내에서의 갈등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파운드리 사업부와 메모리 사업부가 같은 보너스를 받아야 되느냐에 대해서 서로 간에 이견이 있을 수 있죠. 그렇게 되면은 사실 이것도 노노 갈등의 문제, 그리고 이건 결과적으로는 뭔가 이 노동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쟁취하기가 아니라 너무 이기심을 앞세운 집단 행동으로 이게 프레임이 씌워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노조 입장에서 보더라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는 지점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